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미정이고 올해 30살이에요. 4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요.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일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오르기도 했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조금 좁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예요. 제가 이사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남편이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게 어떻겠어? 라고 먼저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남편도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너도 제대로 된 작업실이 필요하잖아? 지금처럼 거실 한 구석에서 계속 작업하면 집중하기 힘들 거 아니야? 사실 그렇긴 해요. 남편이 없는 낮에는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일이 길어지고 밤에도 작업하게 되면 저도 남편도 신경 쓰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한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할 동네는 내가 출퇴근하기 편한 곳이면 좋겠고 구조 같은 건 너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고르도록 해. 다정한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저는 곧바로 집 구하기에 나섰어요. 그 후 몇 군데를 둘러보고 남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남편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사해서 짐도 다 풀고 저 혼자만의 작업실도 생겨서 아주 만족스러운 이사였어요. 제 방에는 업무에 필요한 책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업무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일 속도도 빨라진 듯 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입니다. 업무 틈틈이 식재료를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또 누군가 새로 이사 오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인터폰이 울려서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남편이 아직 퇴근하지 않아 제가 맞이하자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오늘부터 이 아파트에 살기로 했어. 내 집은 2층의 동쪽 코너에 있는 집이야. 그래서 이사 왔다고 알려주러 온 거야.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그러면 전에 사시던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 집은 팔았어. 그 판 돈으로 이곳으로 이사 온 거니까. 사실 시댁에는 시어머니 혼자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자산이 꽤 있었기 때문에 집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팔아서까지 이곳으로 이사 온 이유가 궁금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집은 나한테는 너무 큰 집이었어. 그래서 아들한테 말했더니 너희 이사하는 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 하더라고. 어차피 이사 갈 거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왔지. 아무리 근처로 이사 오라고 해도 굳이 같은 아파트에 같은 층으로 이사 올 필요가 있었을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라고는 하지만 남편에게 의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짐 정리하느라 바빴는지 일주일 정도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이대로 우리 생활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제 소원은 곧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시도 때도 없이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남편이 늦게 퇴근하지 않는 날에는 꼭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낮에 집에 오시면서 낮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요즘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어 있는데도 제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제가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는 말을 걸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며느라, 방 안에서 놀지 말고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지저분하게 집을 해두면 아들이 집에 왔을 때 불쌍하잖아.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 소리는 제가 방을 나갈 때까지 계속돼요. 결국 일을 중단하고 청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한 가지 알려드릴 건 거실에 로봇 청소기가 있어서 자동으로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로봇 청소기에 대해 이야기해도 청소는 사람이 해야지. 이런 기계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부정적인 말만 들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방문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대답은 잘해줘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방문 빈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런 일로 인해 제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만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잘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했어요. 아가씨,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새언니, 무슨 일 있어요? 대답해 준 건 신우예요. 저와 동갑내기인 아가씨는 이미 몇 년 전에 결혼해서 2살짜리 딸이 있어요. 동갑내기라 그런지 제가 많이 의지가 돼요. 우리가 이사한 아파트에 어머님도 이사 오셔서 매일같이 우리 집에 와요. 게다가 집안일도 간섭하시고 내 일도 방해하시고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불편하게 왜 그런데요? 어머님은 예전부터 오빠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한 뒤에도 집착하는 건 지나친 것 같지 않아요? 알겠어요. 저도 엄마에게 한번 말해볼게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우리 집에 와서 해도 괜찮아요. 낮에는 어린이집 보내고 조용하니까요. 이런 제안까지 해준 아가씨에게 고마웠어요. 그 후 정말 아가씨가 시어머니에게 주의를 준 건지 시어머니의 방문이 뚝 끊겼어요. 갑작스런 방문이 없어져서 드디어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게다가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목욕을 하고 그 후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쉬기만 하는 거예요. 원체 둔감한 저는 일주일 동안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내가 만든 저녁을 왜 먹지 않는 걸까? 겨우 알아차린 저는 남편을 추궁했어요. 여보, 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만든 저녁을 먹지 않는 거야? 응? 엄마가 만든 저녁을 먹고 왔으니까 그렇지. 뭐? 왜 여기서 어머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너가 엄마한테 말했다며? 일이 너무 바빠서 집안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가 내 저녁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동시에 시어머니의 방문이 뚝 끊긴 이유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을 저녁에 만날 수 있으니 굳이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역시 엄마가 해준 밥은 맛있어. 너가 해준 요리가 맛없는 건 아니지만 괜찮으면 엄마한테 요리 노하우 좀 배우는 게 어때?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나름대로 열심히 요리해왔는데 남편이 저보다 시어머니를 더 지극히 여긴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님 집에서 저녁을 먹는 게 당연한 게 되었고 저도 남편 저녁을 만드는 걸 그만두었어요. 이제 식사도 따로 먹게 된 우리는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결혼할 때 결혼기념일에는 나이를 먹어도 데이트하자고 말했던 건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기념일 하루를 통째로 데이트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당일이 되어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까먹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날도 저녁에 시어머니 집에서 밥 먹고 돌아왔어요. 저는 이날을 위해 산 원피스를 입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뭐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차려입고 있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미안, 결혼기념일이었네. 지금 와서 생각해도 너무 늦었어. 저는 남편의 옆을 지나서 욕실로 향했어요. 화장한 제 얼굴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이날을 위해 구입한 원피스도 꼴도 보기 싫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아가씨에게는 일단 연락을 해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를 갈라놓은 건 남편의 무뚝뚝함과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아가씨도 엄마랑 오빠 때문에 마음고생 많네요. 오빠는 반성할 때까지 그냥 내비두세요. 정신 못 차리면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 든든했어요.
어느 날 일이에요. 오늘은 업무 관련 원격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회의는 2시쯤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그런 회의 중이던 제 작업실에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어요. 엄마가 입원했대. 너가 계단에서 밀었다고 하는데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중요한 회의 중이라 도중에 자리를 비우지 못해 일단 남편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회의를 진행하던 담당자들이 눈치를 보더니 회의를 중간에 중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손을 휘두르며 제 뺨을 때렸어요. 지금 무슨 짓이야? 지금 날 때렸어? 시끄러워. 엄마가 아픈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제 팔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어요. 이거 나? 어딜 데려가려는 거야? 이거 놓지 못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은 누가 왔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경찰입니다. 노미정 씨 계십니까?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경찰관의 물음에 대답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 여자가 엄마를 민범인이에요. 경찰서든 어디든 데려가 주세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만 믿고 저를 범인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저는 경찰관에게 질문했어요. 어머님이 계단에서 떨어진 시간이 몇 시예요? 그 시간이라면 저는 원격 회의 중이었어요. 담당자한테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 잠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운다든지 택배가 왔다든지 전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 저는 남편 말을 무시하고 경찰관에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어머님이 아파트 계단에서 굴렀다는 거죠? CCTV는 촬영된 게 없나요? 계단에도 CCTV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CCTV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녹화 영상에는 다치신 분밖에 안 나와요. 듣기로는 노미정 씨가 밀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혼자서 계단을 구르는 영상만 남아 있어요. CCTV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저희는 CCTV에 녹화된 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은 다시 돌아갔어요. 역시 제가 밀은 게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겠죠. 정말로 뒤에서 민 게 아니야? 정말 안 그랬어. 내가 어머님한테 그런 짓 해서 득이 될 게 뭐가 있겠어? 평소에 감정 쌓인 게 많을 거 아니야? 마음에 쌓인 게 있긴 해도 그렇다고 사람을 밀쳐서 다치게 하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 그럼 엄마는 왜 혼자서 계단에서 구른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더 이상 일하는 거 방해하지 마. 그러면 나랑 같이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보자. 지금 상황에 가고 싶겠어? 지금 회의도 다 안 끝나서 바빠?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문을 닫고 잠가버렸어요. 한동안 남편은 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제가 나오지 않자 포기하고 혼자서 병원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조용해진 것을 보고 저도 어디론가 향했어요. 몇 시간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 집에 돌아와야 하나 싶었는데 할 말이 있어서 다시 왔어요. 어딘지 모르게 서운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에게 저는 무언가를 들이댔어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내 건 이미 서명했으니까 빨리 서명해 줄래? 잠깐만, 이걸 지금 내민다고? 남편이 말한 건 바로 이혼 신고서였어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기 싫어. 내가 둘 사이에서 빠져줄 테니까 어머님이랑 잘 살아봐. 이번 일은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용서해 줄래? 뭐? 정말 나한테 잘못한 걸 알긴 하는 거야? 날 때린 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범인으로 만들려고 한 거, 모두 다 잘못한 거 인정해? 그것들은 요즘 우리가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못 느껴?
밥도 전부 어머님이 챙겨주시는 거 먹잖아. 내가 해준 요리는 먹고 싶지 않은 거겠지. 그리고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려? 그래서 지금 미안하다고 하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용서하고 안 하고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제 그냥 혼자 지내고 싶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제 이혼 결심은 확고했어요. 남편은 이제야 제가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혼하면서 저는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이 아파트는 제 명의로 계약했었고 월세도 제가 냈어요.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사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수입도 남편보다 훨씬 많아요. 남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짐을 싸서 나갔어요. 아마 이대로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친 곳은 운이 나쁘게도 다리였어요. 재활치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휠체어나 간병이 필요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네요. 혼자 넘어져서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시어머니는 자업자득으로 건강을 잃게 된 거죠. 분명 남편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할 거예요. 앞으로 둘이서 사이좋게 의지하며 살면 되겠네요. 한편 저는 그 아파트를 나와 조용한 시골로 이사 갔어요. 일은 인터넷만 되면 어디든 상관이 없거든요. 당분간은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과 함께 생활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가씨와는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소미, 30대 회사원이에요. 결혼 2년 차이고 연상의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회사에 다니며 사내 연애를 거쳐 결혼했어요. 공통의 취미는 등산이었는데 이는 제가 남편의 영향으로 시작한 취미예요. 남편이 산을 좋아하는 것은 그의 부모님의 영향이 컸어요. 시부모님이 산을 좋아한 건 젊은 시절부터 부부가 함께 전국을 돌며 등산을 다녔다고 해요.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산의 하이킹이나 낮은 산은 당일치기 산행을 한 덕분에 등산을 취미로 삼게 됐다고 하네요. 저는 등산 경험이 없었는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 초보자를 위한 등산에 초대받아 그 매력에 푹 빠졌어요. 결혼 초기에는 부부가 함께 등산을 자주 다녔는데 남편이 승진하고 부서 이동을 하면서 야근과 휴일 근무가 늘어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이번 주말에도 일 때문에 접대가 있어서 아침부터 회사에 가봐야 해. 또? 요즘 휴일에도 계속 일하고 있잖아. 휴일에 접대라니 그건 또 뭐야? 어쩔 수 없어. 외부에서 인맥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거든.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아버님, 어머님이 산에 가자고 하는데 당신이 못 가면 실망할 것 같은데. 너 혼자 가. 난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어느 날 남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지인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남편이 휴일에 일이 너무 많다고 제가 투덜거리자 그 부서에서는 휴일 출근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휴일에 비서실이나 접수실 여직원들을 데리고 산으로 하이킹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들이 산행 사진을 SNS에 올린다는 말을 듣고 저는 그 사진을 보았어요. 몇 명의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얼굴이 싱글벙글하는 남편의 사진도 있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아내인 제가 있는데 조용히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것도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연수의 일환이다니까. 일의 일환이라고. 연수? 회사에서 주최하는 거야? 아니, 하지만 나 정도 되면 부하 직원들에게도 신경 써야 해.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접대라느니 뭐니 거짓말을 해? 너가 참견하는 게 싫어서 그랬던 거야?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 안 해주니까 나를 속이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야. 도대체 뭐가 접대야? 같이 있었던 거 다 여직원 아니었어? 너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되게 시끄럽게 하네. 남편은 화를 내며 방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등산 동료 중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도 남편이 늦게 귀가하거나 주말에 외박하는 등 바람을 피우는 기미가 보였지만 저는 캐묻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점차 부부 사이가 멀어져 갔어요. 예전에는 함께 가던 등산도 서로 따로따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등산을 가는 일은 없어졌지만 가끔 시부모님이 친구들과의 산행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 난이도 높은 등산 코스에 도전하는 게 등산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마음이 울적할 때에도 산에 가면 역시 힐링이 되고 그런 취미를 알려준 남편에게 나름 고마웠어요. 반면 남편은 등산 초보인 여직원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데 패션을 중시하는 가벼운 장비로 등산을 하다 보니 남편의 등산 장비는 관리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녹과 곰팡이로 망가져 갔어요. 며칠 후 당일치기 산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제가 등산 장비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남편이 웬일인지 말을 걸었어요. 저기, 이번 휴가 때 같이 산에 갈까? 그거 좋지. 근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근래에 함께 안 갔으니까. 그러고 보니 보험 가입한 지 벌써 1년 지났지? 등산은 불의의 사고나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자신과 같은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해와서 저는 보험 수익자를 남편으로 지정해 같은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렇지. 근데 그건 왜? 아니 뭐, 가입해놨으면 다행이지. 미리 준비해 두는 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해도 돼. 남편이 권유한 산에는 이미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모처럼의 제안이니 그런 부질없는 말은 하지 않고 솔직하게 기대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로부터 2주 후 등산 전날 밤에 저는 문득 잠에서 깨어나 남편의 방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예전부터 각방 생활을 해왔기에 평소에는 남편이 밤을 새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때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발소리가 안 나게 살금살금 다가가 남편의 방문에 귀를 댔어요. 그러자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치는 목소리 속에서 분명하게 들리는 말이 있었어요. 사고로 위장해서 떨어뜨릴 거야.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을 죽였어요. 내일 등산의 목적이 이거였구나. 이건 분명 불륜 상대와의 전화임이 틀림없었어요. 방해가 되는 저를 없애고 상간녀와 행복하게 살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일 등산은 절대 가지 않을 거고 당장에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외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이혼을 한다면 저는 아무런 득 볼 게 없었어요. 이혼 후에 남편과 상간녀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행복하게 지낼 걸 상상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냉랭한 부부 생활을 계속하는 것도 저에겐 불행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음모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상간녀의 악행을 명백히 드러내고 나서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이를 위해선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아무도 없는 등산로 낭떠러지에서 남편에게 공격을 당하면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게 뻔했어요. 어떻게든 제 신변의 안전을 지키면서 남편의 범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은 차 안에서 싱글벙글하며 등산할 산의 볼거리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맞장구를 치며 앞으로 저에게 일어날 일을 예상하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아니야. 날씨가 걱정돼서 그래. 오늘 오후부터 날씨가 흐릴 거라고 하더라고. 그랬었나? 뉴스에서 그랬어. 뭐 비까지 오면 큰일인데.
괜찮아. 비는 안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등산로 입구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배낭을 짊어지고 출발했어요. 이 산의 등산 코스는 정상까지 경사가 있는 중급자 코스와 전망 좋은 중턱의 전망대까지 가는 등산 코스가 있어요. 남편은 예상대로 정상까지 가는 코스를 선택해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 시간에 출발하면 정상에서 하산하는 건 저녁이 될 거야. 날씨도 나빠질 것 같고 등산 코스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 코스는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밤 되기 전에 하산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정상까지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제가 이 산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적당히 속이려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한참을 걷고 나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남편이 숨을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경사가 심한 등산을 한 지 꽤 오래되었고 평소에 운동 부족도 한몫한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신발은 평범한 운동화였고 지팡이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등산 장비는 오랫동안 방치해서 곰팡이와 녹이 쓸어 쓸 수 없었던 거죠. 바위가 여기저기 노출된 등산로는 밑창이 두꺼운 등산화가 아니면 발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돼요. 저는 두꺼운 등산화를 신고 지팡이 대신 제가 애용하는 피켓을 이용해 잘 걷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어느새 중간 지점에 다다랐어요. 이곳은 경사면을 가로지르는 등산로로 나무가 많아 시야가 좋지 않고 조금만 길을 벗어나면 절벽에 가까운 낭떠러지가 있었어요. 곳곳에 발밑 주의 표지판이 있었어요. 남편은 걸음을 멈추고 뒤따라오는 저를 돌아보며 좀 피곤하네. 너가 앞에서 좀 걸어봐. 아니지, 피곤한 사람 속도를 내가 맞춰서 뒤따라가야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저에게 남편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정말 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돌아서서 제 팔을 잡고 잡아당겼어요. 이거나? 위험해. 저는 비틀거리며 넘어져 한 손은 남편의 손에 잡혀 절벽 쪽으로 끌려갔지만 순간적으로 반대편 손으로 지팡이 대신 들고 있던 피켓을 바위 사이에 꽂아 몸을 고정시켰어요. 왜 이래? 지금 무슨 짓이야? 시끄러워. 얼른 떨어지기나 해. 남편은 온 힘을 다해 제 손을 피켓에서 떼어내려고 했어요. 이 손을 놓치면 저는 끝이에요. 눈앞에는 절벽 밑 땅도 보였어요. 저 절벽 아래로 내던져진 제 모습을 상상하니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때 근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하는 거야? 그만해. 그 목소리에 남편이 놀랬는지 잠시 힘이 빠지는 순간에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남편은 다리에 피로가 몰려왔는지 쉽게 몸의 균형을 잃고 등산로에서 발을 헛디뎌 비탈길로 굴러떨어졌어요. 저는 당황해서 남편이 굴러떨어진 쪽을 내려다보니 간신히 경사면에 나무에 걸려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남편을 보는 순간 남편은 저를 올려다보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왜 여기 있어? 제 옆에는 시부모님이 계셨던 거죠. 제가 취한 대책은 시부모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남편을 말리고 설득해 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 믿고 싶지 않은 마음과 정말이라면 막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우리를 따라오셨어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아니에요. 실수예요, 실수.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문득 보니 남편의 휴대폰이 등산로에 떨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한 여자의 목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자기, 그 여자 잘 떨어뜨렸어? 잠깐만. 조용히 해.
응? 뭔가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네. 산속이라서 신호가 잘 안 잡히는 건가? 자기 사랑해. 그 여자 꼭 떨어뜨려야 해. 남편은 허탈하게 주저앉아 더 이상 변명도 포기한 듯 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화난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남편의 휴대폰을 끊었어요. 119에 구조 요청했다. 경찰에도 신고할 테니 넌 자수하도록 해라. 알겠어? 남편은 나무를 붙잡고 웅크린 채로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제가 살았다는 안도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후 남편은 경찰과 소방의 도움으로 무사히 끌어올려졌고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았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먼저 하산의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두워진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해질녘에 내린 비가 아스팔트 위에 여러 개의 물웅덩이를 만들며 사이렌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시아버지에게 끌려가는 남편이 나타났어요. 남편의 눈은 초점이 없어 보였어요. 추락 상황은 이미 경찰에 알려졌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끌어내리려고 한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귀는 여자에게 결혼을 강요받고 있었는데 너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그녀와도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리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기나 해? 만약 며느리가 정말로 떨어졌다면 넌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했을 수도 있어. 나는 힘들어서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여자 주제에 버티다니.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시아버지가 때렸어요. 화가 난 시아버지는 경찰의 제지를 받았고 남편은 그대로 경찰차에 태워져 끌려갔어요. 이후 남편은 미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가 수감되면서 저는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과 편지를 보내왔어요. 전 남편은 자신의 예 적금과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모든 재산을 저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전했고 1억 원 정도를 받게 되었어요. 변호사에 따르면 자신의 욕망에 빠져 오만했었다면서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네요. 하지만 이미 저지른 죄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전 남편의 외도 상대는 남편의 자백으로 금방 밝혀졌어요. 같은 회사에 입사 3년차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휴일 출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하이킹을 갔다 와서 그녀와 바람을 피웠다고 하네요. 저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상간녀는 전 남편의 범행에 일부 가담해서 곧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돼 일찌감치 변호사를 통해 3천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혼 후 돈 계산이 끝난 저는 회사에 퇴직 신청을 했어요. 전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대에게 보복할 수는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이 있었던 회사에 계속 다니는 건 심적으로 힘들었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얼마 안 가 다행히 친한 지인들의 추천으로 등산 가이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취미뿐만 아니라 일로도 등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워요. 이번엔 산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지만 그런 저를 지켜준 것도 등산 경험 덕분이었고 앞으로는 등산하며 상처받은 제 마음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연경이고 40대 전업주부예요. 남편은 조선소에서 일하는데 쉬는 날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일한다고 바빠서 집에는 거의 오지 않아요. 그래도 집에 오는 날이면 가족들과 알차게 시간을 보내주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도 아빠를 좋아해요. 우리 부부에게는 두 아이가 있어요. 딸 오미주는 13살이에요. 사춘기와 반항기가 생기고 있지만 가끔은 제 손을 잡고 자는 귀여운 딸이에요.
아들 오대주는 5살이에요. 동네방네 뛰어다니는 말썽꾸러기지만 이 녀석도 여전히 제 품에 안기는 걸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런 우리 가족은 2년 전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에서 살고 있어요. 저녁 6시, 저와 함께 식사 준비를 마친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불러요. 은경아, 대범아, 밥 다 됐어. 누구의 이름인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요. 현정이도 앉아. 저도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가족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시어머니예요. 그렇게 우리 집은 식탁에 둘러앉아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밥상을 차렸어요. 물을 좀 불에 올려 넣을까? 어머님, 제가 물 끓여놨어요. 그래? 고마워. 제 말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워하지만 밥을 한 입 먹자마자 물을 끓여야 하는데. 를 반복해요. 괜찮아요. 제가 끓여놨어요. 어머, 그래? 참 똑똑하네. 같은 말을 몇 번을 반복해도 아이들은 동요하지 않아요. 2년 전 혼자 살던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넘어져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어요. 입원이 길어지면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혼자 살면서 신경을 곤두세우던 때와 달리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낸 게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병문안을 갈 때마다 조금씩 했던 말을 또 하는 대화가 늘어났고 퇴원할 즈음에는 치매라는 진단을 받을 만큼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매일매일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그래도 자상한 시어머니를 버릴 순 없었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좋아했기에 과감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지만 불러주는 이름에 반응하면 할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힘들지만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사사건건 참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누나예요. 옳게 그러지 마. 엄마한테 집안일 시키지 마. 며느리로서 부끄럽지 않아? 반년 만에 시댁에 얼굴을 비친 신우가 청소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집안일을 하는 편이 어머니가 더 건강해요.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은 하게 해드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핑계 대지 마. 동생의 수입과 엄마의 연금으로 전업주부하는 주제에. 옳게 지금 기생충 같잖아. 엄마가 이렇게 건강한데 기생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오시면서 뭘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머. 됐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엄마 좋아하는 약과 사왔는데 같이 먹자. 고마워요. 맛있겠네. 자기 딸을 만나서 기분이 좋아진 시어머니. 오늘 밤이면 분명 딸을 만난 것도 잊어버릴 텐데. 남편에게는 5살 위 누나뿐만 아니라 2살 위 형도 있어요. 즉 3남매 중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죠. 시숙은 멀리 살고 신우는 시집간 처지라 어쩔 수 없지만 가까이 사는 남동생 가족이 알아서 해줘야지라는 태도는 늘 짜증났어요. 경제적으로나 도움의 손길이나 어떤 것도 해주는 게 없으면서 입만 나불대는 신우에게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불만이 쌓여갔어요. 그런 날이 계속되다가 제 일상이 한 번에 바뀌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직장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장례식과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일상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등교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삶을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돈을 많이 남겨줬지만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시댁이고 시어머니도 돌봐야 해요. 게다가 치매도 조금씩 심해지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상실감이 있는 건지 아이처럼 펑펑 우는 날도 많았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저축한 돈을 까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갑자기 신우와 시숙이 찾아왔어요.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기생할 생각이야? 네? 간병과 아이들 돌보느라 지쳐있던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 저를 노려보면서 시숙은 거들먹거리며 설교를 했어요. 엄마의 연금으로 살면 부끄럽지 않아요? 어머님 연금은 생활비 정도밖에 안 돼요. 거짓말. 시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동생의 장례식에 한 푼도 내지 않는 이 남자가 훨씬 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죠. 신우는 방 안을 훑어보더니 저에게 명령했어요. 올케는 이제 남이니까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엄마랑 같이 살 거야. 네? 예전에 형님이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이제 괜찮아. 재수없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효도할까 싶어. 아이들도 다 출가했고.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정말로 바람을 피웠다면 동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간병에 시달린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쫓아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어이없어 하는 저를 두고 신우는 마루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갔어요. 엄마도 기생충 같은 며느리보다 나랑 함께 살고 싶지? 햇볕 아래서 멍하니 졸고 있는 시어머니가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그것을 시어머니가 동의한 걸로 억지 해석을 했어요. 자, 엄마도 빨리 나가라고 하네. 정말 너무하시네요. 얼굴이 붉어진 저를 보며 시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돈줄 뺏기는 것 같아서 화나요? 만약 재수 씨가 맞벌이에서 돈을 잘 벌었으면 아마 동생이 살아있었을 텐데 불쌍한 놈. 동생이 죽은 게 제 탓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 남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이 두 사람과 싸울 기운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집에서 멍하니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 집을 떠나는 게 제 인생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돌볼 필요가 없어지면 직장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대로 신우와 시숙 말만 듣고 집을 나가도 되는 걸까?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기나 할까? 하늘에서 남편이 슬퍼하지 않을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시어머니가 옆에 서 계셨어요. 현경아,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오랜만에 현경아라고 부르는 걸 듣고 당황한 저는 도움을 드리려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다시 앉히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현경아,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해. 네? 갑작스러운 요구에 저는 당황했어요. 시어머니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보다는 역시 친딸이 더 나은가 보네. 그런 제 생각을 짐작이라도 한 듯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너는 아직 젊잖아. 나 같은 할머니 때문에 인생 낭비하는 게 안타까워. 아니에요. 어머님. 미주랑 대주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살며시 쓰다듬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정말 고마워. 현경이 덕분에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어.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 향 냄새가 배어있는 시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눴는데 분명 어젯밤의 일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집을 떠나자. 그리고 저는 같은 학군 내 아파트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이사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우선은 신우가 한 마리 있으니 맡겨보기로 했어요. 예전에 일하던 직장에 마침 구인 공고가 나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아이들의 마음이 안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나온 지 2달 후 신우로부터 믿을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랑 사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
좀 도와줘. 무슨 말이죠? 엄마가 썩은 채소로 요리도 하고 빨래도 자꾸 말리는 걸 까먹어서 힘들어. 낮에 엄마 좀 봐줄래?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제가 집안일 시킬 때는 난리 쳤으면서 본인도 똑같이 집안일을 시키고 있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인지 능력이 계속 떨어져서 혼자서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가정부로 삼으려고 같이 살겠다고 한 건가? 정말 말도 안 되는데? 형님이 옆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면 되잖아요. 응? 나는 바빠. 일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면서 바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회사 때문에 못 도와드려요. 오후에 출근하는 곳으로 구하면 안 돼. 아니면 간병 휴가라도 받던지. 네 남편의 어머니를 남의 일로 치부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 형님이 저는 이미 남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건 남의 손에 의지해야 할 정도면 능력이 부족하신가 봐요. 적어도 남에게 의지할 생각이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일로 생각하고 할 테니까요. 너 정말 돈에 환장한 여자구나. 다시는 너한테 부탁하나 봐. 그렇게 내뱉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린 신우에게 기가 막히면서도 예전보다 제대로 반박할 수 있게 된 자신에게 안도했어요. 시어머니가 신경 쓰이긴 했지만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해줬다간 신우에게 이용만 당할 거예요. 신우도 자존심이 있을 테니 당분간은 시어머니를 나쁘게 대하지 않겠죠. 그 사이 저도 생활을 정리하면서 어떤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신우의 부름을 받고 레스토랑에 갔더니 부스스한 머리에 피곤한 얼굴로 멍한 눈으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든 상태라는 말을 왜 말해주지 않았어? 왜냐면 제 말을 안 들어주셨잖아요. 신우는 울상을 지으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니 결심한 듯 가방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꺼내더니 제게 던져주었어요. 이거 줄 테니까 도와줘. 네? 돈 주면 도와줄 거 아니야. 도움을 청하면서도 잘난 척하는 신우가 기가 막혀서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5만원짜리 지폐가 50장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건 성금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뭐? 일주일에 5, 6일 정도 다닌다고 하면 대략 연봉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같이 살길 원한다면 돈을 더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물음에 신우가 입을 삐쭉 내밀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너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 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는 거야? 악마 같은 이라고. 악마 같아 보여요? 저는 먹여 살릴 아이들도 있고 봉사활동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기생하는 전업주부가 아니란 걸. 그리고 저를 고용하는 것보다 시설에 넣는 게 더 저렴할 거예요. 그건 엄마가 불쌍하잖아. 아니, 불쌍하다고요? 제 생각엔 지금보다 더 불쌍한 상황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더 안전하고 여러모로 좋은 거죠. 그렇게 하면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리고 연금이 어이가 없네요. 결국 체면과 돈이 중요한 거였네요. 아주버님한테서 위자료 안 받았어요? 바람 피웠다면서요. 그게 말이야. 어라, 안 받았어요? 형님은 대인배시네요. 아니면 사실 바람 피운 건 형님인 거 아니에요? 아마 신우는 어머니 간병해야 해 라면서 남편이 청구한 이혼과 위자료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역시 의지할 수 있는 건 가족 아닌가요? 아주버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혈육이니까 저 같은 남보다 훨씬 더 잘 도와주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게 최선인지 사이좋은 남매끼리 잘 의논해보세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가게에 민폐가 될 것 같아 자리를 떴어요. 그 후 신우는 한동안 참다가 한계에 이르러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동생 집으로 달려간 것 같아요. 아주버님 가족은 시어머니 간병을 놓고 벌어지는 형님과 아주버님의 살벌한 싸움에 질려버렸고, 결국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요양원 입소 비용은 자신이 부담할 테니 이 집에서 나가라며 신우와 시어머니를 내쫓았다고 해요. 남편의 일주기가 다가올 무렵 통통했던 신우는 살이 많이 빠진 듯 했고 시어머니를 시설에 넣기로 했다고 제게 전했어요. 시어머니는 드디어 마지막 보금자리를 얻었고 저도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평온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답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제 손을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문질러줬어요. 슬픈 일 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아무 일도 아니에요. 자주 놀러 올게요. 제가 웃자 시어머니도 웃었어요. 신우는 이제 시어머니의 간병에서 벗어났지만 시어머니의 연금이 없어져서 생활이 궁핍한가 봐요. 생산직으로 취업했다고 하는데 서툴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네요. 신우는 시어머니의 시설에 자주 가긴 하지만 저를 만나는 건 껄끄러운지 저를 피해서 방문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말이죠. 바닷가를 산책하던 중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어려 보였는지 궁금해하며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네 라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어요. 저도 어머님처럼 자상한 분이 계신 곳으로 시집가고 싶어요. 따스한 봄날의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을 흔드는 파도 소리가 가슴을 울리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